안녕하세요. 저는 리징웨이입니다. 중국 간수성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최고의 도시 베이징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서울의 명문대로 1년간 파견되는 영광을 안았죠. 우리 과에서 단 3명만 선발되는 자리였고 저는 그중 1등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옆자리에 중년 남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한국 가는 거야? 네,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좋겠네. 나도 출장으로 자주 가는데 한국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중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세계라니요. 베이징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지하철, 알리페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한 생활.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한들 14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베이징에서 3년 동안 생활했는데요. 솔직히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인구도 우리 성 하나만도 못하고. 그 남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 직접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20년 전에 처음 한국 갔을 때 받은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저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20년 전이면 한국이 IMF 위기에서 막 벗어났을 때 아닙니까? 그때야 뭐 좀 앞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스마트폰을 꺼내 위챗 모멘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 작은 나라지만 K-팝은 인정. 김치 매운 거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 1년 후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습니다. 징웨이 잘 다녀와. 근데 한국 별거 없다던데. 서울 물가 비싸다니까 조심해. BTS 보면 사인 좀 받아와. 키읔키읔키읔 우리 중국이 최고지. 금방 돌아오고 싶을걸.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맞아요. 중국이 최고죠. 1년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공항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긴 했지만 베이징 서우두 공항의 웅장함에는 못 미쳤으니까요. 역시 작은 나라는 어쩔 수 없나 보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항이든 어디든 왁자지껄한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모두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누군가 끼어들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뭐야, 로봇들도 아니고.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지만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다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말해주세요 라고 영어로 말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교환학생이시군요.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중국 공항 직원들의 무뚝뚝한 표정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이런 친절함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와 공항 철도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죠. 에스컬레이터 너무 느렸습니다. 이게 뭐야? 고장난 거 아니야?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편안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셨죠. 베이징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는 이것보다 최소 2배는 빨랐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올라가곤 했죠. 한국이 IT 강국이라면서 에스컬레이터는 왜 이렇게 구린 거야?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걸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앞에 선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른쪽은 서는 곳, 왼쪽은 걷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었죠. 이건 좀 신기하네. 베이징에서는 이런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서고 지나가려면 비켜 하고 소리치면 됐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로 가려면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죠. 서울역은 솔직히 말해서 베이징 지하철역들보다 작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혼잡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줄 안쪽에 가지런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베이징에서라면 내리는 사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동시에 밀고 들어가려 했을 텐데 여기서는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양옆에서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탔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도는 건가?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다들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발견하고 앉으려고 했는데 옆에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중국에서라면 그냥 앉았을 텐데 왠지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하자 그 여성은 깜짝 놀라며 연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뭐야,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지? 드디어 교환학생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기숙사 생활 규칙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규칙이 무려 20페이지나 되었습니다. 소음 규제 시간, 외부인 출입 금지, 음식물 반입 규정, 분리수거 방법. 이게 다 뭐야? 감옥도 아니고. 베이징 대학 기숙사에서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였죠. 밤늦게 떠들어도 방에서 허거를 해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는 일본인 다카하시였습니다.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온 선배였죠. 안녕하세요, 리징웨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네. 다카하시입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규칙이 너무 많네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다카하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도 규칙이 많은 편이지만 한국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해가 돼요.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산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음 날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이었죠.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모두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들 뒷자리부터 채우는데 여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업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9시 수업인데 8시 50분에 이미 거의 모든 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교수님도 정확히 9시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9시 수업이면 9시 10분쯤 시작하는 게 보통이었고 학생들도 5분 10분 늦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손을 들고 차례를 기다렸다가 지목을 받으면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냥 큰 소리로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는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고 휴지도 충분했죠. 대학 화장실이 이 정도라고. 베이징 대학도 중국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지만 화장실만큼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더러운 건 기본이고 휴지는 항상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음식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다 먹은 후에는 잔반을 분리해서 버리고 식판과 수저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중국 대학 식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서로 밀치고 새치기 하는 게 일상이었고 식판은 그냥 테이블에 놔두면 청소 아주머니가 치워갔죠. 옆 테이블에서 한국 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제 그 에스컬레이터 사고 봤어?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속도를 안 올려서 다행이야. 안전이 최우선이지. 맞아. 중국이나 유럽은 에스컬레이터 엄청 빠르다던데. 효율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느린 게 자랑거리라고. 효율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중국에서는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거였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를 비웃던 우리가 사실은 한국보다 더 극단적으로 속도만 추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기숙사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컵라면과 김밥을 샀죠. 계산대에 갔는데 알바생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적립하시나요? 아, 아니요. 네, 총 4,500원입니다. 돈을 내고 나오려는데 알바생이 다시 불렀습니다. 손님, 젓가락이랑 포크 필요하신가요? 아, 네. 주세요. 몇 개 드릴까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중국 편의점에서는 젓가락이고 뭐고 그냥 한 움큼 집어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만큼만 물어보고 주는 거였습니다. 하나씩이면 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유리문에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빨간불인데도 차가 오지 않자 중국에서의 습관대로 그냥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초등학생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빛에 왠지 부끄러워져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파란불이 켜지자 그 아이가 씩씩하게 길을 건넜습니다. 뒤따라 건너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도 신호를 지키는구나.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죠.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 3명과 한 조가 되었는데 첫 회의에서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먼저 역할 분담을 하죠. 각자 잘하는 걸 말해주세요. 저는 PPT 만드는 거 자신 있어요. 저는 자료 조사 잘해요. 저는 발표를 맡을게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징웨이 씨는 뭘 맡고 싶으세요?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결국 한두 명이 다 하고 나머지는 이름만 올리는 게 보통이었죠. 저는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괜찮아요. 중국 자료 찾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제가 한중 비교니까요. 모두가 친절했지만 동시에 철저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각자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왔죠. 한 번은 제가 자료 정리를 제대로 못해갔는데 아무도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 않았지만 은근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아, 징웨이 씨 많이 바쁘셨나 봐요. 괜찮아요. 이번 주까지 해주시면 돼요. 말은 친절했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서울 시내 구경을 나갔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을 하고 앞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죠. 베이징의 왕푸징이나 시단을 생각해보면 거기서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그래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죠.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 예정 시간이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768번 3분 후 도착. 정말로 3분 후에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탔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각 승객에게 인사를 했고 승객들도 대부분 응답했죠. 버스 기사가 인사를 한다고 중국에서 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무뚝뚝했습니다. 승객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죠. 돈을 던지듯 내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내릴 때가 되어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무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눈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사이즈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큰 걸로요. 네, 라지 사이즈요. 드시고 가시나요? 가져가시나요? 드시고. 아니, 먹고 갈게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드시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4,500원입니다. 진동벨 드릴게요. 울리면 와서 가져가세요. 앉아서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쓰레기를 직접 치우고 테이블을 냅킨으로 닦고 갔습니다. 손님이 왜 청소를? 중국 카페에서는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됐습니다. 직원들이 치우는 게 당연했죠. 제 커피가 나왔을 때 저도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신 후에는 옆 사람처럼 쓰레기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죠.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민의식이라는 건가? 한국 생활 한 달째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의 규칙 준수는 단순한 규칙을 위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였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에스컬레이터가 느린 것도 노약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줄을 서는 것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고요. 중국에서 우리는 항상 대충대충을 외쳤습니다. 대충 빨리빨리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베이징의 화려함 뒤에는 무질서가 있었고 빠른 발전 뒤에는 낮은 시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중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징웨이, 한국 어때? 별거 없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보다 배울 게 많아. 배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경제 규모로는 훨씬 앞서는데 경제 규모가 다가 아니더라. 여기 와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 갑자기 고향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고 큰 소리로 떠들던 모습들이 떠올랐죠.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지하철에서 자리 싸움을 하고 새치기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문명국가가 맞나? 그리고 저는 한국 생활하는 내내 기숙사 근처 작은 마트에 갔습니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려고 했죠. 계산을 기다리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산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제는 안 오셨네요? 아이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러셨구나.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달걀하고 우유 좀 사려고요. 아, 오늘 달걀 세일해요. 한 판에 3,000원이에요. 이런 정겨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죠.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빨리빨리. 뒤에 사람 기다린다. 누군가 소리쳤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원도 손님을 빨리 보내려고 했겠죠. 제 차례가 왔을 때 계산원 아주머니가 제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인가 봐요? 외국인이에요? 네,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아이고, 멀리서 왔네. 한국 음식은 입에 맞아요? 네,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가 좋아요. 그래요? 우리 집 김치찌개가 맛있는데 다음에 포장해서 갖다 줄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친절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뭐가 괜찮아. 타지에서 공부하는데 잘 먹어야지. 마트를 나오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언제 느껴봤던가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여전히 모두가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이 큰 캐리어를 끌고 탔죠. 중국인 관광객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캐리어로 사람들을 밀치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시작했죠. 웨이, 나 지금 지하철이야. 뭐라고? 크게 말해.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젊은이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조금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러자 그 중국인이 화를 냈습니다. 뭐, 전화하는 것도 죄야. 네가 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 달 전에 저도 저랬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때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기 매너를 지켜주세요. 중국인 관광객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타인에 대한 배려, 이것이 진정한 문명인의 자세라는 것을. 드디어 조별 과제 발표 날이 왔습니다. 한중 문화 비교가 주제였죠. 다른 조들의 발표를 들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두가 철저히 준비했고 시간을 정확히 지켰으며 질문에도 성실히 답했습니다. 우리 조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중국 부분을 발표하기로 했죠.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입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나라로 발표를 하면서도 뭔가 공허했습니다. 숫자로는 크고 화려하지만 정작 일상에서의 문명 수준은.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리 학생,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민의식입니다. 한국인들의 질서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이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경제가 발전해도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에게 주는 선물로 명동에서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즐비한 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죠.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마치 약탈이라도 하듯 물건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샘플을 한 움큼씩 가져가고 진열된 상품을 함부로 만지고 큰 소리로 떠들었죠. 이거 얼마야? 싸게 해줘. 안 사, 안 사. 너무 비싸. 점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당 샘플은 하나씩만 가져가 주세요. 뭐라고? 째째하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잠시 서 있는데 한국인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중국인들 진짜 왜 저래?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매너는 없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학교에서 교환학생 환영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였죠. 독일에서 온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아요. 프랑스 학생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해요. 시간도 정확하고. 미국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한 것도 인상적이에요. 길을 물어보면 다들 열심히 알려줘요. 다들 한국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물었죠. 중국 학생은 어때요? 한국이 중국이랑 많이 다른가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많이 다릅니다.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요? 시민의식이요. 공공질서,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GDP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학생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편견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질서정연한 면도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던가. 그리고 저는 한국 문화 수업에서 개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지만 한국 문화와 관련된 것이어야 했죠. 저는 고민 끝에 한국의 빠른 에스컬레이터가 느린 이유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분당 30m인 반면 중국은 60에서 75m, 유럽은 그 이상이라는 통계를 발견했죠. 그런데 사고율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낮고 속도가 빠른 나라일수록 사고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느린 사람에게 맞춥니다.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그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공시설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장 느린 사람에게 맞춘다. 중국에서는 항상 가장 빠른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느린 사람은 도태되고 약한 사람은 무시당했죠. 드디어 발표 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리징웨이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왜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느린가? 입니다. PPT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느렸거든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느린 에스컬레이터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에스컬레이터 사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끔찍한 장면에 몇몇 학생들이 눈을 돌렸죠. 이것이 속도만 추구한 결과입니다. 효율성만 생각하고 안전을 무시한 결과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느린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가 가장 문명화된 사회다. 한국에 와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발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아주 좋은 발표였습니다. 리 학생이 한국 사회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게 보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잘 받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발표 영상을 중국 친구들에게 보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요. 징웨이, 너 미쳤어? 왜 중국 욕을 해? 한국에 가더니 완전 한국인 됐네. 우리나라 창피하게 만들지 마. 저는 답답했습니다. 나는 중국을 욕한 게 아니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말한 거지. 배울 게 뭐가 있어? 작은 나라한테. 나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민의식이 중요한 거지. 시민의식? 그런 거 따지면서 살면 뭐해?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은 저를 매국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에선 다양한 체험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외국인을 위한 김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된 강사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하고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해요. 옆에서 중국인 학생이 중국어로 투덜거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배추에 고춧가루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중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그 학생의 태도를 느꼈는지 다가가서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그 순간 그 학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가르침에 감동받은 것 같았죠. 김치를 담그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김치처럼 기다림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그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김치 만들기 수업이 끝나고 나가던 길에 학교 앞에서 작은 접촉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가 살짝 부딪힌 거였죠.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고함소리, 욕설, 몸싸움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도로는 마비되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더 큰 혼란이 생겼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먼저 서로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부주의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차를 도로 옆으로 빼고 침착하게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증거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악수를 나눴죠.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0분도 안 되어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교통 흐름도 거의 방해받지 않았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결해요? 뭐가요? 사고 났을 때요. 싸우지도 않고. 친구가 웃었습니다. 싸워서 뭐해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당연한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얼마 뒤 여름방학에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들, 많이 컸네. 징웨이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하지만 공항을 나오자마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길거리에 가래를 뱉으려 하셨습니다. 아빠, 안 돼요. 왜? 목이 간질간질한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벌금도 있고. 벌금. 가래 뱉는데 벌금을 내. 이상한 나라네. 어머니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용해? 다 벙어리야. 엄마,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서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야 해요. 왜? 말하는 것도 죄야.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일주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반찬을 싸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시고 계산할 때 비싸다. 깎아달라고 하시고 엄마, 아빠, 제발. 왜 이래? 중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잖아. 여기는 중국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은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강공원에 갔을 때였죠. 아버지가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네. 나중에 버려야겠다. 어머니도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의가 바른 것 같아. 우리도 조금은 배워야겠어.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징웨이야, 내가 변한 게 이해가 간다. 여기는 확실히 뭔가 달라. 아버지도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했는데 며칠 지내보니 이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해. 서로 방해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죠. 기말 리포트 주제를 한중 시민의식 비교로 정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신호 위반율 한국 5%, 중국 43%, 새치기 경험 한국 12%, 중국 76%, 공공장소 소음 민원 한국이 중국의 10분의 1,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시민의식 개선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우리 세대가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국 문화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학생들이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음식이요. K-팝 콘서트요. 한국인들의 정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느린 에스컬레이터요. 다들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느릴까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배려라는 걸,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관찰이네요. 사실 많은 외국인이 그 점을 불편해해요. 하지만 리 학생처럼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죠. 교수님, 중국도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시작되니까요. 리 학생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씨앗이 되어주면 됩니다. 드디어 중국으로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한 학기를 돌아봤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진 저를 발견했죠. 다카하시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징웨이, 정말 많이 변했어.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그런가요? 응, 처음엔 좀 어떻게 말해야 하나. 전형적인 중국인이었어. 미안, 나쁜 의미는 아니고.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는 완전 한국인 같아. 아니, 그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더 나은요? 응,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하니까. 그게 강점이 될 거야. 공항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서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 고맙습니다, 한국.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영문화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입국장은 혼잡했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먼저 나가려 했습니다. 비켜, 비켜.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수함을 찾는 곳은 더 심했습니다.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맞다. 여기가 우리나라였지. 씁쓸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이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가? 기사 아저씨의 퉁명스러운 말투. 한국에서는 어디 가세요? 였는데. 베이징 대학교요. 학생이야? 어디 갔다 와? 한국에서 교환학생 하고 왔어요. 한국? 거기 가서 뭐해? 작은 나라가. 전에는 맞장구 쳤을 텐데 이제는 불편했습니다. 작아도 배울 게 많은 나라예요. 흥. 기사 아저씨는 창밖으로 가래를 뱉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대학으로 돌아오다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징웨이,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너는? 나야 뭐 똑같지. 근데 너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 방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너무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좀 청소하자. 왜? 괜찮은데.
아니야, 더러워. 같이 청소하자. 룸메이트는 의아해하면서도 따라 해주었습니다. 저녁에 식당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새치기를 하고 음식을 흘리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당연하게 여겼을까? 밥을 먹고 나서 제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흘린 음식도 닦았죠. 야, 뭐하냐? 아줌마가 치우는데. 친구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흘렸으니까 내가 치워야지. 너 진짜 이상해졌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 수업 시간에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비웃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지하철에서는 오른쪽에 서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뭘 그렇게 잘난 척해?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무시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가도 저는 기다렸죠. 바보같이 뭐하냐? 신호 지켜야지.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그래도 지켜야 해. 이게 맞는 거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친구 하나가 저를 따라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너 따라 해봤는데 확실히 집중이 잘 되네. 작은 승리였습니다. 학과에서 해외 교환학생 경험 공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GDP, 경제 규모, 인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PPT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깨끗한 한국 거리와 쓰레기로 가득한 베이징 골목, 질서정연한 한국 지하철과 혼잡한 베이징 지하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요.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느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노약자를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선진국 아닐까요? 한 명씩 실천하고 바꾼다면 언젠가는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루시나오입니다. 제 직업은 꽤나 독특한 편인데, 저는 중국 군사 시뮬레이션 개발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전쟁사와 전술을 가상으로 복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 출신과 교육 배경 때문인지 늘 중국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문명을 꽃피운 나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제 심장에 박혀 있었고 무엇이든 중국이 최고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접하게 되어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참고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의 핵심은 강감찬이라는 고려 시기의 장수가 주인공이 된 귀주대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따위가 중국 문명의 빛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란이라는 북방 민족이 한국의 한반도 북쪽 지역에 쳐들어갔다는 그 시기라면 결국 주변국들은 중국의 광대한 힘 앞에서 긴장해야 하는 때였을 터입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그 거란을 맞섰을지 그저 중국의 도움을 빌리거나 중국의 전술을 베껴 겨우겨우 살아남았겠지 하며 속단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국은 우리 중국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해서 한국의 고대나 중세 전투 역사를 분석하려 시도했습니다. 사실 별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듯 제가 생각하는 모든 영광과 찬사는 중국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귀주대첩이라는 사건이 한국 내에서 상당히 유명하다는 소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국이 거란을 격파하거나 혹은 북방을 제압한 사례야 수도 없이 많지만 한국 따위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 다큐멘터리를 비판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재생하자마자 한국 스튜디오에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중세 전장 모습을 재현하는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말을 타고 내달리는 거란 군사의 진격 장면,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장면, 그리고 갑옷과 투구를 빼입은 고려의 군사들이 결사적으로 싸우는 광경이 전부 화려하게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해설자가 근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거란의 10만 대군이 고려 땅을 짓밟을 때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상황을 타게 했는지 말이죠. 저는 처음에 스토리가 잘못 과장되었겠다 싶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이니 당연히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자기들 역사를 미화하는 장면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귀주대첩이 일어났던 전후 맥락에 대한 해설을 듣다 보니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꽤 많았습니다. 우선 고려가 그때 이미 북방에서 거란과 대치하며 몇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어설프게 굴복하지도 않았고
동시에 대등한 협상을 시도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동 6주를 얻어냈다는 내용은 당시로선 감히 중국도 함부로 하기 어려웠던 외교력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며 당연히 그때 고려가 거란의 힘에 쩔쩔매다가 뜯긴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라고 속으로 욕했습니다. 중화 사대주의에 젖어 살았으니 한국인들의 서일하는 외교관이 아무리 뛰어났다 한들 결국 중국 중심의 질서 아래에서 흘러간 일부 지엽적 에피소드쯤으로 치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과거 급제 출신의 문신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펼친 전략적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라, 이게 그냥 운이 아니라 꽤 체계적인 전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가 거란에 맞서 싸운 역사는 단순히 패배와 굴복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무혈입성으로 개경까지 밀려왔던 거란 대군을 막아내고 역으로 반격한 기록도 보였습니다. 거란 황제 성종이 직속으로 40만을 이끌어 쳐들어왔던 2차 전쟁, 그리고 최종적으로 10만 정예 김하군이 쳐들어왔던 때도 고려가 포기하지 않고 왕이 도망치지 않은 채 수도를 사수했다는 서술을 보고 순간 씁쓸해졌습니다. 설마 이게 사실이라고 나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중국 쪽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거란에 대한 중국 측 사서나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거기에도 고려가 거란과 맞섰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워낙 우리 중국 중심으로 기술된 텍스트들만 익숙했던 터라 고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찔렀다는 식의 흐름밖에 못 봤습니다. 허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거란이 결국 고려와 싸우느라 소모가 극심해졌고 그 틈을 타 여진이 힘을 길러 금나라로 성장하게 된 과정도 발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연쇄작용 끝에 거란이 중원에서 힘을 뻗다 결국 붕괴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 자존심에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늘 주도권을 쥐고 주변국들을 이리저리 부렸다고 배워왔는데 이 귀주대첩은 제가 기대한 흐름과 전혀 달랐습니다. 설마 한국이 거란을 그렇게나 크게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니 이게 말이 되나라며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사코 그건 과장이다,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자기 역사 부풀리기다라고 욕하며 증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흥미도 반쯤은 자극되었던 터라 저는 결국 귀주대첩이 벌어졌던 지역과 그 전후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복원해보기로 했습니다. 방대한 지도 자료, 지형학적 정보, 거란과 고려의 병력 규모, 그리고 당시 기상 정보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가능한 전투 시나리오를 재현해본 것이지요. 처음에는 제가 중국 입장에서 유리하게 모델링을 만들었고 거란 김하군이 세계 최강의 전력이라는 생각을 가정에 깔았습니다. 중국사에서도 거란은 잔혹할 만큼 강력한 기마 전술을 구사해 북방을 호령했으니 고려가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돌릴수록 당황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강감찬이 이끌던 고려군이 이긴다는 시나리오가 제법 여러 번 나오자 저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바꿔가며 다시 돌렸습니다. 활 강도, 날씨, 병력수, 말 사육 상태에 관한 요소까지 세밀하게 조정하며 무려 100번 이상 돌렸는데 최소 절반 이상의 결과값이 고려 승리였습니다. 도저히 믿기 싫었지만 자꾸 이런 결과가 쌓이니 제가 평소에 무시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장난이 아니란 생각이 묘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결정적이었던 부분이 귀주대첩에서 날씨의 급격한 변화가 거란군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날씨 운으로 이겼다고 한심하지 않나라고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니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라 강감찬이 아예 벌판을 전장으로 택한 이유가 기후의 변동 가능성을 계산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각종 해설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설마 그런 치밀함까지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역사 전쟁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전투에서 기후나 지형은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그것을 통찰력 있는 지휘관이 활용했다면, 아니,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군사 전술책들을 참고했을 수도 있고 그럼 결국 이것도 중국의 지혜를 베껴간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에게 강감찬은 중국 병법을 몰래 훔쳐간 자에 불과하다, 한국은 원래 우리 중국을 흉내내기 바쁜 나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 중 일부가 되려 저에게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가 늘 자랑하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강감찬이 직접적인 지휘 능력과 기상 요인을 접목해 거란을 무너뜨렸음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최고라고 주야장천 말해왔는데 이젠 제 프로그램에서조차 한국이 거란군을 수없이 격파하는 결과가 나오니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악으로 중국 고대와 북방 민족의 항쟁사를 역추적해가며 거란은 이미 내분 상태였고 원래 약했을 뿐이다. 한국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시기 거란이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사실은 사료 곳곳에 분명히 박혀 있었고 거란군은 말 그대로 무적의 기마부대라 불릴 정도로 막강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것이 전부라는 게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란이 송나라를 압박해 은과 비단을 바치게 할 정도의 위력을 과시했다는 기록까지 보니 이미 제 궤변에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도 제 직업이 시뮬레이션 개발자이니 억울해도 증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진짜로 가장 공정한 데이터와 가설을 적용해 최종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병력 수도 거란이 조금 더 우위인 상태로 설정하고 심지어 기후 조건마저 거란에 유리하게 약간씩 조정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감찬 지휘하의 고려군이 거란군을 패퇴시키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60% 이상의 확률로 나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거란이 이기는 결과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고려가 궁극적 승리를 거머쥐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점점 화가 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중국이 이긴 기록도 분명 있다. 분명히 거란이 본질적으로 강했으니 한국이 이긴 건 행운이었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주위에서는 제 말을 듣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의 대단한 점은 수십 년에 걸친 거란과의 전쟁을 철저히 대비하고 협공을 통해 몰아붙였다는 거다. 운이 아니라 전략이고 준비였다며 제 자존심을 더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한국을 향한 멸시감을 애써 드러내며 너희 나라가 우리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도대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냉소를 지으며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 다만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확실히 이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내가 부정하니 우습다는 것뿐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보아도 그 시기에 중국이 직접 거란을 제압하지 못한 사례가 무수히 나오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와 반격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자존심 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중국이 진작에 본격적으로 관여했다면 거란 따위는 훨씬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그 팀에서 재구성한 전투 장면을 보면 거란군이 빠른 기동력을 살려 속전속결로 수도 개경을 치려했지만 강감찬이 교묘하게 적을 분산시키고 결국에는 귀주 벌판에서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풍이 거세게 불며 비까지 쏟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극적이었는데 우리 중국 쪽에도 적벽대전에서 바람이 크게 변해 전세가 뒤집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순간조차 저건 다 중국 전설을 베낀 것이다. 한국이 망상 속에서 적벽대전 같은 영웅담을 만들려고 꾸며낸 거다라고 비난했지만 그 다큐멘터리는 꽤나 탄탄한 고증을 통해 실제로 기록에 그런 내용이 전해진다고 말해줬습니다. 화가 난 저는 여러 포럼에 들어가서 한국이 거란을 격파했다는 건 허구라고 대놓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귀주대첩을 자랑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막대한 영향 아래 있었고 거란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커져서 제대로 된 힘을 못 썼기 때문이다. 한국이 우연히 승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몰려와 온갖 사료와 고증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거란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금나라의 부상이라 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대규모 전쟁으로 지친 상태였고 그 지치게 한 세력이 고려라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시켰으니 한국이 한 것은 별것 아니다라고 거짓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거란이 금나라에게 몰락하기 전 고려를 침공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제 궤변과 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쯤 되니 꽤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강감찬은 누구였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찾아본 이야기에 따르면 강감찬은 단순한 장수나 무인 계열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한 뒤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당시로서는 드문 문신 출신의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무예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전략과 외교, 정치 전반을 통찰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국경 요새를 개축하고 방어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어쨌든 중국 병법서를 참고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우기고 싶었지만 제3의 다른 사료들을 보니 고려 자체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전통도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북방의 여진, 거란을 상대로 오랜 기간 전투를 겪은 경험이 쌓였고 내부적으로는 과거 제도가 정비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자꾸 배출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토양이 강감찬을 탄생시킨 것이라 제 중국 중심 논리로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우리 중국이 만든 문화와 제도를 주변국들이 베낀 결과다. 고려의 과거 제도도 중국식 아닌가. 어쨌든 중국 영향력 덕분에 강감찬 같은 이가 나왔다고 보면 그건 중국의 승리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그럼 결국 한국이 이룬 업적도 중국 것이란 말인가? 무슨 억지냐고 혀를 찼습니다. 제가 이쯤 되면 자존심을 굽히며 그래, 고려가 강하긴 했군 하고 수긍할 법도 한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뭐든 중국이 최고라고 믿고 싶었으며 이렇게나 뚜렷한 역사의 사실도 제게는 인정하기 싫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자막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한국어가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거란이 진 것처럼 표현된 것이라며 실없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좀 아는 지인이 번역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저 말고 다른 이들도 같은 다큐를 본 후 역사의 흐름을 공정히 평가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저한테 너야말로 중국의 영광만 과장하고 다른 나라 역사는 부정하는 전형적인 우물 안개구리다라며 면박을 줬습니다. 저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무슨 말로 반박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터도 제가 직접 만든 시뮬레이션조차 저를 배신하듯 고려의 압승을 시사했으니까요.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온갖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귀주대첩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고려가 거란의 전투 패턴을 꿰뚫고 군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점, 수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국왕이 직접 개경을 지키고 끝내 항복하지 않음으로써 거란군이 퇴로에 대한 확신을 못 얻게 만들었다는 점, 거기에다가 강감찬이 후방에서 예비 기병 부대를 조합해 거란의 뒤를 싹 쓸어버린 점, 모든 게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제 하찮은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저는 거란군이 고려를 쉽게 무너뜨렸으나 의도적으로 군량이나 약탈로 시간을 낭비하다가 지친 것이라고 궤변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다면 왜 그 막강하다는 거란이 개경을 손쉽게 탈환하거나 고려왕을 생포하지 못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제게 가장 충격을 안긴 건 귀주대첩 이후로 고려가 북쪽 지역 안정화에 성공하고 오히려 주변 부족들이 속속 고려에 귀부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라는 자신만만했을 텐데 고려와의 오랜 전쟁이 결국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 결과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 사상자가 발생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국은 결국 만주 일대를 다 제패하지 않았느냐고 매달렸지만 주위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거란이 크게 흔들리고 금나라가 부상하는 판도였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중국이 거란을 지원하거나 제압해준 게 아니라 거란이 무너지고 새 세력이 흥기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제가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무조건 복제하고 따라오기만 한다고 믿었는데 적어도 그 중세 시기 고려가 보여준 외교력과 국방력은 그들만의 독자적 노선이 꽤 강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했겠지만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대든지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 미신 운운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강감찬이 별이 떨어져 태어났다느니 호랑이를 쫓았다느니 하는 전설이 가득하지 않느냐. 다 믿을 수 없는 판타지다. 한국은 늘 이런 과장을 통해 영웅을 만든다며 어거지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국 역사가가 전 세계의 영웅담에는 민간 신앙적 색채가 늘 있는 법이고 중국도 수많은 영웅이 신격화되어 전설로 전해진다. 중요한 건 기록된 전투 결과가 어떠했느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저 역시 해외 여러 전쟁사 다큐멘터리에 참여하면서 유럽이나 중동, 아메리카의 역사에서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에 대항해 이긴 사례가 의외로 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되어도 한국에 대해서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중화 권역의 강력한 기마, 민족 거란이 패한 역사라니. 최근에는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거란이 결국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 번갈아 가며 거대한 타격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쳤다는 결론에 동의하는 연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래도 본질적으로 중국이 힘을 발휘했다며 우격다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승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국민적 단합, 그리고 지휘관 강감찬의 뛰어난 통찰력이 만든 결실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동아시아의 문화와 군사 기술을 독점했다는 신념은 제 평생의 가치관이나 다름없는데 고작 한국이 그 광채를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중국이 바빠서 거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한국이 살짝 어부지리를 얻었을 뿐이라고 계속해서 우길 생각입니다. 주변에서는 제 몰상식한 태도에 차갑게 등을 돌리거나 혀를 찹니다. 귀주대첩의 승리가 한국 역사에서 강렬한 의미로 자리 잡은 이유는 거란이 워낙 무시무시한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려가 주권을 지켜낸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던 거란이라면 한국 따위가 감히 어찌 막아섰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막아낸 것이고 그걸 넘어서 반격까지 성공시킨 기록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논문이 나오든 어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시하든 저는 한국은 늘 우리 중국을 따라오고 중국의 가르침에 기댄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귀주대첩이며 강감찬이며 다 중국식 전술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고 우연히 바람이나 날씨가 한국 편을 들어줬을 뿐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겠지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중국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따위 약간의 수작 부린 영상이라고 매도하면 그만입니다. 강감찬 우습게 봐도 됩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게 불리하게 나와도 모든 데이터와 기록을 들이밀어도 저는 거란이 지친 탓이라고 끝까지 우길 것입니다. 물론 다들 제가 그럴수록 더 한심해 보인다는 걸 알 겁니다. 이대로면 제가 진짜로 망신을 당한다고 주변에서 귀띔을 했지만 그래도 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한국은 어차피 우리를 베끼는 나라니까요. 저에게는 그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제가 틀릴 리 없다고 우기겠습니다. 영원히요.